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3월 27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부담금 정비와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8개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고 263건에 달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역대 처음으로 필수 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환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각 병원에 파견한 군의관과 공보위들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진료에 돌입했습니다. 이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캄캄하고 불안합니다.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해군이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해군은 대함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전투 의지를 다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90여 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밝혔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정부는 18개의 부담금은 없애고 14개는 감면하는 한편 260여 건의 규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그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동 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의 일일 요리사로 변신했습니다. 당선인 시절과 취임 직후 이곳을 찾아 다음에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어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부담금 정비와 한시적 규제 유예, 그리고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로 총 91개, 24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전체 부담금을 원점에서 검토한 결과 18개 부담금은 전면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이번에 8년 만에 재도입됐습니다.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PF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선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정책 자금 공급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43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자금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찬규 기자입니다. 높은 금리와 물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느는 상황.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책자금 43조 3천억 원을 공급합니다.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에 4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경영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매출이 떨어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은행권이 금리를 1년 동안 최대 2%포인트 인하합니다.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을 기업당 최대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산업 진출 등으로 사업 확장을 노리는 중소기업에 최대 1%포인트 이상 금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경감을 위해 은행권에서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지금까지 1조 3,600억 원이 지급됐고 올해 납입한 이자 1,400억 원이 다음 달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도 한 명당 최대 150만 원씩 총 3천억 원이 환급됩니다. 은행권은 6천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전기료와 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보증자금 9조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PF 사업장 보증 공급을 30조 원으로 5조 원 늘리고 보증을 물류단지와 데이터 센터 등 비주택 사업까지 확대해 4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PF를 이제 확대해서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얼마나 사업성이 있고 금융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런 가능성을 세밀히 판단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PF 정상화 펀드에서 신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업성이 있고 살릴 수 있는 정상 사업장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네, 그러면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내용을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다희 기자, 이번 부담금 정비가요, 이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에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정비되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약 2개월간 91개에 대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제외한 32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폐지되거나 감면되는 부담금 중에서 국민 생활과 좀 밀접한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되는 부담금 중 8개의 부담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 우선 영화 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됩니다. 기존 영화 상영관 입장권에는 표값의 3%의 부과금이 붙었는데요.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영화 관람료 500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료율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고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 납부금도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합니다. 자동차 보험료에는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 분담금이 포함되는데요. 이 분담금 요율 또한 3년간 50% 인하할 계획입니다. 자, 사실 이 부담금이라는 게 국민 개개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이번에 폐지되거나 감면이 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네,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1개 부담금이 폐지 감면됩니다. 대표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이 폐지됩니다. 이는 분양 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분담금인데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이를 폐지하는 겁니다. 또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시에 부과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 기준 적용 대상도 확대해서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현재는 껌에도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돼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 문제 발생 우려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는 껌에 부과되는 부담금도 폐지됩니다.
한편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의 부담금도 전면 폐지하는데요.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재개정에 즉시 착수해서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안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부담금에 더해서 이 정부가 26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그 적용을 미루겠다 이렇게 밝혔죠.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총 263건의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경제단체와 지자체에서 꾸준히 개선을 건의해온 규제들, 그리고 각 부처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것들입니다.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완화합니다. 또한 일상 속 규제와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승용차의 최초 검사 주기는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상경제 민생회의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다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 조건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 운용과 관련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 조건이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위기는 의료 현장의 의사들께서 더욱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도 먼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도 논의됐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료 수입은 총 94조 9천억 원인데 지출을 빼고 나면 당기 수지는 4조 1천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준비금은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8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상수급 관리제로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할 계획입니다.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데 1년에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도 개선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나 형제자매는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20일부터는 병원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히 안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대통령실이 보건의료를 안보나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필수 의료 지원을 중점 투자 분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역대 처음으로 필수 의료 지원이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피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5대 재정사업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와 지역 의료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등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과 의료사고 보상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과감한 재정 투자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조만간 구성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청주의 한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 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선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전공의 이탈에 이어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각 병원에 파견한 군의관과 공보의들은 필요한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은 환자. 의대 교수들이 줄사직한다는 소식을 듣고 치료를 받지 못할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앞서 전공의 사직 때 이미 한 차례 입원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이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캄캄하고 불안합니다. 빨리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교수들이 사직서 행렬에 동참한 지 사흘째. 교수에게 줄곧 진료를 받아온 환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들의 사직 때보다 더 컸습니다.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죠. 누구든지 자동차든 사람이든 간에 한번 고친 사람이 잘 아는 거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서 확인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또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각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 200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제대를 앞둔 군의관의 수련병원 조기 복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진료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계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다만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후속 절차는 5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7년간의 대학별 투자 계획이 다음 달 취합되면 이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한편 26일 기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는 8,900여 명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한 개 의대에서 600여 명의 휴학을 무더기로 반려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의 80% 이상이 비수도권에 배정되면서 각 지역에선 의료체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실제로 인구 대비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충청권의 경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충청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 수는 단 4곳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차 의료기관으로 상급 병원이 부족한 탓에 환자들은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서울 병원으로 진료 원정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 지역 의사 수도 부족해 지역에서도 진료 예약을 잡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위험수 받고 굳이 잡는데 거의 한 달 좀 넘게 힘들죠. 충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 수준으로 서울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필수 의료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충청권 대학병원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는 충북대 병원에서 단 1명뿐이었습니다. 대부분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소아 응급실 가기 힘들다고 되게 급하면 서울이나 저기 아주대로 가야 된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걱정은 하긴 했었어요. 당장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은 이 같은 지역 의료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애초에 배출되는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의 7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400여 명 수준에서 1000명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번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체계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의대 정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약 2배의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교육받고 훈련된 의료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를 위해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이나 수련 비용 지원 등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의 의사들이 계속 남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청 지역의 대학병원을 찾아 지역 필수 의료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립대의대 시설과 장비 확충에 1,000억 원 넘게 투자하고 필수 의료 분야의 경우 2,000억 원 가까이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용인과 울산 등 7개 지역을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올해 이 지역에서 대규모 연구개발을 통해 단지 내 첨단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7곳의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습니다. 이후 이 지역에는 74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고 2047년까지 681조 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R&D를 활용해 단지 내 생태계를 구축하고 예타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하고 예타 관련 절차를 조기에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특화단지 간 연계 R&D 사업도 신설해 다른 특화단지에서 R&D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의 기반 시설을 구축할 때 국비 지원 비율을 5에서 10%포인트 올리고 단지별 2건의 건수 기준도 폐지합니다. 여기에 특화단지 주변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시급한 현안 해결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포항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폐수 처리 필요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추가 용수 확보,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대 첨단 산업 R&D 예산을 전년보다 10% 늘리고 반도체 중심의 우수인재 양성을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핵 개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전담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아울러 한미 두 나라는 국방기술 협력을 통해 대량 살상무기 제거 로봇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린 데비보이스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을 수석대표로 하는 강화된 차단 TF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화된 차단 TF는 북핵 개발에 드는 자원과 자금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체입니다. 회의에서는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업계 계도와 정제유 밀수 관련 개인, 기업 독자 제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러북 밀착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불법 협력 중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로 북한에 반입 가능한 유류량은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이지만 올해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는 작년 1월부터 9월 동안에만 다양한 수법을 구사해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패널은 적재상한의 60% 정도만 실렸다고 추정해도 최소 100만 배럴의 정제유, 정유 제품이 반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양측은 올해 안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미 국방당국은 북핵이나 생화학 무기 등 WMD를 제거하는 로봇 공동 연구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AI를 포함한 국방기술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한미 국방차관 정례 협의체 신설과 국방과학기술 인력과 정보교류 방안을 담은 국방협력협정 체결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모습, 해군이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동서남해 전역에서 해상 기동 훈련을 펼쳤습니다. 특히 천안함이 피격됐던 시간과 제2연평해전의 교전 시간에 맞춰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철통 같은 북방 한계선 사수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적이 서해상 북방 한계선에서 국지 도발한 가상의 상황. 우리 해군의 천안함과 대전함 등 함정 10여 척이 기동하며 대응합니다. 잇따른 도발에 함정들은 신속하게 함포 사격을 시작하고 쏘기 시작! 전술 기동하며 적의 추가 기습에 대비합니다. 해군은 제9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광개토 대왕함을 비롯해 신형 천안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 작전 헬기 등 항공기 10여 대가 참여해 해역별 작전 환경과 임무에 부합한 고강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해군은 14년 전 천안함이 피격됐던 시간인 26일 밤 9시 22분에 맞춰 대잠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7일엔 제2연평해전 교전 시간인 오전 10시 25분에 대함 실사격 훈련을 실시, 전투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전우들이 피로써 지킨 바다에서 대적 필승의 전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필승 해군의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서해를 수호하다 사나운 전우들의 혼을 가슴에 새기고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초탄에 명중시켜 응징하겠습니다. 한편 해군은 제9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26일을 안보 결의 기간으로 지정해 장병 특별 정신 전력 교육을 실시하고 부대별로 해양 수호 결의 대회와 사이버 추모관 등을 운영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석유화학단지 공장에 불이 나면서 대규모 폭발에 이어서 유해 화학물질의 누출까지 겹친 상황. 네, 이런 사고를 대형 복합 재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비하는 실전 같은 훈련이 충남 서산에서 펼쳐졌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석유화학단지 화재로 폭발이 일어날 것을 가정한 상황. 119 신고로 긴급 투입된 구급대원과 초기 대응팀이 출동하고 다친 현장 근로자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화학물질 안전화 상황실에서 설상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까지 누출되면서 인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방지 작업과 화재 진압을 위해 범부처 합동작전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험하기 어려운 유형의 재난을 선정해서 이를 대비하는 훈련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레디코리아 훈련입니다. 레디코리아 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총동원되는 만큼 각각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체계도 조정합니다. 또 기후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각종 재난 상황을 매년 선정해 대응 방법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합니다. 레디코리아 훈련은 대형 복합 재난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범정부적인 대응을 점검하기 위한 실전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충남 대산산업단지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하고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화재, 폭발이 발생한 공장에서는 즉시 생산 공정을 정지하고 자체 기동소방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서산시 등 35개 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초의 상황 인식에 이어서 초등 대응 그리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민관 군의 유기적인 협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훈련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신속한 합동 대응 체계 구축, 사상자 구조, 유해물질 방제 작업 등 각각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오염물질과 혼합된 진화용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등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길렀습니다. 지난해 2회 시행했던 레디코리아 훈련은 올해 4회로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항공기 사고 등 다양한 잠재 위험에 대해서 대비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특히 북한이 2013년 이후 우리 국민 6명을 불법 체포한 뒤에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가족들에게 새송이 물망초 배지를 전달하며 조속한 송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와 미귀한 국군 포로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이 건립됩니다. 보훈부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광복회, 국군 포로단체 관계자 학생 등 160여 명과 함께 무후 독립유공자, 미귀한 국군 포로 추모시설 개막식을 개최하는데요. 제막되는 추모시설은 후손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독립유공자 7,000명을 위한 명비와 포로로 잡힌 뒤 돌아오지 못한 참전용사 7만여 명의 귀환을 바라는 조형물입니다. 강정의 보훈부 장관은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 귀환을 밝히는 길, 이 두 조형물이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를 영원히 기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생산자 단체의 노력으로 최근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산란계 도태를 83주년까지 연장했으며 계란 생산을 확대했는데요. 정부 지원금 계란 자조금으로 특란 30구의 도매 가격을 1,000원 인하했고 이에 마트도 자체 할인에 나서며 3월 중순 계란 소비자 가격은 5.6% 하락했습니다. 또 종란 529만 개를 수입하고 자조금으로 닭고기 도매 가격을 마리당 1,000원 인하한 결과 3월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전년 대비 2.4%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마약 상담이 필요할 때는 전화번호 1342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원이 마약 중독 치료 병원 안내부터 예방 상담, 재활센터 연계 안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6일 개소식 현장에서 24년 제1차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수사 단속 강화, 치료 재활 예방 관리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관계부처 협업과 국제 마약범죄 동향 분석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초고금리 대부 거래를 강요하고 이자만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대부업자들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데요.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해 온라인 플랫폼, 문자 광고로 대출 문의를 받고 저신용자의 사정을 악용해 급전대출 거래를 반복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 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가 맞는지 업체명과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도 있으니까요. 대출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늦은 저녁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륙은 비의 양이 많지 않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최대 40mm, 제주 산간 많은 곳은 60mm 이상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내몽골과 고비 사막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중서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그 밖의 지역 한때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9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강릉과 울진이 8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강릉 16도, 울진 14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14도, 대구 13도 예상됩니다. 내일 전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올해 금요일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